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북방 전쟁, 스웨덴과 러시아의 북방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 칼 12세는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포트르 대제가 강력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스웨덴의 칼 12세가 전쟁을 자주 20년 동안 전쟁을 하였으나 결국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루스 차례국의 포트르 1세는 발트해로 나가기 위한 항구를 얻기 위해 덴마크,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연합하여 스웨덴을 상대로 북방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게자와 터진 사건이라 칼 12세의 일생은 사실상 이 전쟁의 책임자로 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1700년 적신 선제국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 14,000명의 스웨덴령 리보니아의 리가 러시아를 침공한 것을 시작으로 덴마크군 16,000명도 호스타인 호트로프 공국을 침공하였습니다. 루스 차례국 또한 4만 명을 동원하여 나르바 요새를 공격하였습니다. 스웨덴 칼 12세는 사방 계열 이유는 공격을 막는 것보다 핵공을 통한 동맹 붕괴를 노린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웨덴 칼 12세는 잉글랜드 왕국의 협조를 얻어 스웨덴군 8,000명을 43척의 전함에 나눠 태우는 덴마크 코펜하겐 북부 해안 상륙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를 동맹에서 이탈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스웨덴령 리보니아와 에스토니아로 진격하였습니다. 그곳을 경략하던 루스 차르 국군과의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였던 나르바 전투에서 원래 절대 스웨덴 브리티스 공격이 성공함과 동시에 루스 차르군이 자신들이 고용한 용병들을 무시하는 병력으로 결국 단순 숫자에서도 3배가 많았던 루스 차르군이 참패를 하였습니다. 무기는 물론이고 정예병원까지 몰살됐던 상황이라 만약 모스크바로 바로 진격했다면 포트르 1세도 손쓸 방법이 없었고 칼 12세의 측근들 또한 모스크바로 진격을 제안하였습니다. 칼 12세는 작선 선장국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을 치기 위해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말에 달하는 작신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스 차르국 연합군과 프라우스타트에서 모전 칼 12세는 일만의 스웨덴군을 이끌고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서해군의 전사자는 400명에 불과했는데 연합군 전사자 7,000명, 포로가 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2년 후인 1702년 펼쳐진 크리슈프 전투에서 천재적인 전략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폴란드를 휩쓸면서 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함부를 선언했고 작생 선제 후 오구스트 2세를 표시킨 후 스웨덴의 편에 섰습니다. 이때가 그의 전생이었습니다. 즉 스웨덴 칼 12세 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을 침공해온 세력들을 포트르 1세가 포트르 루스 차르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칼 12세는 곧바로 기술을 돌려 모스크바로 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사이 포트르 1세는 군사력을 완성 복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708년 7월 홀로붙인 전투에서 루스 차르국을 격파했으나 스몰렌스크의 강력한 저항에 달에 묶인 칼 12세와 스웨덴군은 청량 전선과 동작으로 인해 전염병이 퍼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 직행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자크인 이반 마제파가 루스 차르로부터 독립을 꿈꾸며
북풍의 스웨덴 연구를 도와 봉기하였습니다. 칼 12세는 스웨덴과 코자크 연합군 16,000명을 이끌고 1709년 여름 루소 차르국의 폴다바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파토리 1세는 자신이 직접 42,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출전하여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들끼리 맞대기를 펼쳤습니다. 이때 칼 12세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칼 12세의 수석 군사공자 육군 부사령관 칼 구스타보 렌셀드가 대리로 지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휘 체계의 공개와 숙적 열세, 포털의 1세의 전략이 먹혀들어 패배를 모르던 칼 12세와 스웨덴군에게 올타바 전투에서 뼈아픈 참패를 안겼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단 한 번의 패배로 대북방 전쟁에서 스웨덴이 몰락으로 이어진 점은 초안전쟁 때 항우와 비슷합니다. 결국 수많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전투에 승패가 걸릴 만큼 스웨덴의 체급이 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배한 칼 12세는 너무나도 깊숙이 진기에 있었던 탓에 스웨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스만 제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루스 차르국의 피안 앞에 있는 아흐마트 오스만 제국의 아흐마트 3세는 칼 12세를 극진히 대적하였습니다. 스웨덴과 오스만 제국군은 1711년 프로트강 전투에서 루스 차르국을 대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토르 1세가 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아흐메트 3세는 아작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오스만의 힘을 빌려 루스 차르국의 큰 타격을 입히려던 스웨덴 칼 12세는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스만 제국의 황실에 친 스웨덴 세력을 힘으로 획득했던 것이 발각된 것은 물론 자신과 아들을 주어든 비용이 오스만 제국 재정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의 집권이 막된 미소를 치자 상인들과 연계되어 있던 연이체리가 쳐들어와서 소규모 충돌이 벌어진 끝에 큰 소리도 못 치고 갇혀버렸습니다. 그 사이 스웨덴에게 악이 바쳤던 덴마크나 잭션, 폴란드, 리투아니아, 프로이센, 왕국, 하노버 선제국까지 숟가락을 얹으면서 스웨덴은 3년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루스 차르국을 무력으로 물리치겠다는 야심을 부르지 못하다가 1715년에서 조국으로 칼 12세는 돌아왔습니다. 칼 12세는 돌아오자마자 덴마크를 침공하였습니다. 또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718년 11월 칼 12세는 다시 덴마크의 영토 노르웨이 요시에 헬레를 공격하던 중 루탄이 관제 놀이를 관통한 발언식 사회였습니다. 고강이 전사하자 스웨덴군을 철수하였습니다. 그 사회에도 스웨덴은 루스 차르국 덴마크와 전쟁을 시속하였으나 결국 1720년 리스타트 조약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 조약으로 스웨덴은 17세기 획득한 발트의 연안과 북독일 대부분을 상실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발트해로 통하는 철도기자라 유럽 열강 일원이 일어섰습니다. 스웨덴 왕 칼 12세의 죽음 이후 스웨덴은 열강에서 탈락하게 됐으며 오늘날 스웨덴인들도 그가 저상 죽은 것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웨덴은 민심을 20년에 달한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진데도 왕 칼 12세는 전쟁을 고집하여 여론이 험하게 상태였습니다. 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다 슬퍼하기보다는 평화가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칼 12세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직격수가 발생 유탄이 요새에서 발생 포토탄에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왕 칼 12세가 사망한 참호의 주변은 요새에서 쏜 총탄과 포탄의 희생자가 많이 나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모자에 난 구멍이나 머리 상처는
느린 탄속이 발사된 포토타임 만드는 것들과 유사합니다. 하면은 암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암살상을 사망할 수밖에 있었습니다. 이 단락 도입부의 사실을 모르는 관장은 우리 국민이 너무 커서 사인이 유탄이 아니라 머스킷으로 관장의 머리를 쏜 근접 사격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신 발견 당시 창고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는데 시신 유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가루로 났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두워서 아무도 왕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한 변호사가 칼 12세의 시신에 흥룡 단추로 만든 총알을 수거해서 보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후대에 발견된 그 총을 검사해보니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혈흔의 DNA는 스웨덴 칼 12세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 이런 결과로 인해 암살설이 여러 개 보였지만 2005년에 피터 프롬 활동 단추 전선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 등 사안을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암살을 당했다면 영웅의 선상을 크게 들어옵니다. 하나는 전쟁에 지쳤을 칼 12세의 부하들입니다. 1716년 이후에도 전쟁의 대세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칼 12세는 휴전을 거부하고 전쟁을 강경하였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전쟁의 연출을 내며 모두 악에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왕권에 가까운 귀족들입니다. 스웨덴 칼 12세는 미혼이나 회계자가 없었습니다. 처남의 프레드리크 1세 혼, 사촌은 팔처측 바이빌시 켄 공쟁백 구스타프 선배 레오폴드 등의 잠재적 계승자들이 왕위를 오르고 암살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917년까지 세 번이나 복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스웨덴 역사학교 역사학교에서는 칼 12세의 죽음이 암살인가 전사인가 하는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탄과 신앙과 왕의 특혜 고래 납품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포도탄에 제거당했다는 소리 나왔습니다. 이상 스웨덴의 전쟁광 칼 12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칼 12세는 전쟁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결과가 있었으나 나중에는 결과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전쟁의 염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 12세가 죽음에 대해서는 유탄이냐 아니면 암살이냐에 대해서 지금도 꾸준히 논쟁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칼 12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